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화창한 10월 가을 날씨는 좋은데 제가 많은 우리 책임 당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도 저희들 2시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가서 현 정권의 라임 옵티머스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그런 작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곧이어 국회의사당 앞으로 와서 여의도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와서 막 지금 생방송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흘러가면서 매주 비판하는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사실 비판하는 이야기 하는 수준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안 좋아지고 예측했던 일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여러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적인 영역, 모든 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제가 우리 이주천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장님을 모시고, 그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건강한 면을 이렇게 측정하는 보수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잘못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게, 오늘 지난번에 아마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박정희 시대의 그런 보수를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갖고도 부족한데 박정희를 잊어야지 대한민국의 보수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주변 얘기를 하면서 짚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주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주의 깊게 잘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주천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대담을 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이주천 교수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사학계의 큰 학자십니다. 한국 현대사학회 회장도 하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는 그런 기념사업회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대한민국 우파학회 또 회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많은 족적이 있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몇 가지 화두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우리 이주천 원장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윤상원 여러분. 제 프로필은 차차 소개하기로 하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사학과에다가 이제 학부는 이제 한국사 하다가 석사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갔다가 국내 87도 와서 고려대학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관계사 미국사 쪽으로 했고, 강의는 31년 동안 동강대학에서 사립대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좀 했는데, 교수협회 회장을 좀 했죠, 제가. 했고, 이제 또 한국 미국사 학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했고, 또 이제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제 안보 문제에서 제가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뉴라이트 전문연합 그거에 이제 한 2년 동안 했었죠. 제가 제 인생에 좀 그걸 시민단체 인볼브되는
하나의 그 큰 문구를 튼 것이고, 뭐 최근 뭐 굉장히 뭐 이것저것 그 학문적인 책, 루즈벨트의 친소 정치가 있습니다. 네. 미국 그 공산주의 운동, 미 행정부에 침투한 그 간첩망, 네. 그걸 해가지고 좀 3, 40년대 연구를 좀 했었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게 보여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 글로벌한 그런 범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온 것이 뭐,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보수주의 문제하고, 이게 자세히 봐고 연구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강원도 교수 같은 사람이 엇박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예.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제 시간에는 시를 한 수씩 읽고 시작했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영등포 당사를 나가면서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버스 타고 가는 와중에 5분 동안 하나 좀 쳐서 올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영등포가 울고 있네. 참 리얼하죠. 지금 오늘 대담하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은 시입니다. 영등포가 울고 있네. 만추로 치닫는 가을녘 가로수의 나뭇잎은 단풍 옷을 입고 한껏 자신을 뽐내지만 정작 70년 풍상을 홀로 영등포의 철길과 함께 이겨낸 저 영등포 역의 풍상은 이 아름다운 가을에 예쁜 춤사위를 추기는커녕 무엇이 그리 슬퍼서 통곡 소리를 울고 있나. 작년 가을엔 혹시나 하며 올 가을을 기다렸는데 그 1년의 기다림이 허무한 허상으로 이 시린 가슴을 때리니 누구에게 하소연하리? 하늘에 하소연하리? 아니면 저 땅에 하소연하리? 혹시나 하며 다시 내년을 생각하지만 더 처참한 가을이 이 영등포를 애워쌀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등포의 싸늘한 가을이지만 가을 같지 않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 가을을 하염없이 홀로 지켜보고 있구나. 제가 이 가을 지금 만추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당사 앞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가로수를 보면서 잠시 쳐올른 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우리 훌륭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원택 교수의 대한민국 보수는 박정희를 잊으라는 발언을 비판한다.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 도입 부분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과 그런 애국심으로 건국된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거치는 동안에 사실은 분단국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토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적인 분단국가의 토양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서구의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권리대장전 같은 그 영국의 그런 민주주의라든지 미국의 독립선언 같은 민주주의 역사와는 달리 70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적인 토양에서의 민주주의는 보수주의라는 그 용어가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치학적인 보수주의의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에 비추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의 기원의 설명을 좀 붙이자면 두 가지 기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서구에서 그렇죠.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온 그 에드만 버커 그 비서로 있다가 이제 하원에서 이제 국회에 했다가 1792년경이죠. The Reflection of the French Revolution이라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반성 이런 조그만 팜플렛 같은 책을 냈는데 그 히트 쳐버렸어요. 그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한 2년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급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이라든가 역사를 막 파괴해가면서 정적을 때려잡는 식으로 가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혁명이 굉장히 사고를 치게 되고 급진화되는데 이것은 어떤 밀리터리 리더,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수습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폴레옹이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말하자면 성과를 자기 학문적 성과를 높였고 거기에 보면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이제 제어한다는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역사와 전통을 자체도 파괴한다. 네. 이제 히스토리하고 트래디션 자체도 파괴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 이게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프란치 리볼루션이라는 것이 배드다. 그래서 영국을 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 원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과거의 역사 전통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킨다. 보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보수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리폼하고 개혁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데, 보수하고 수구꼴통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는 보수라면 수구꼴통이라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는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하면 고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역사와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나가되, 이런 조금 그레이드 리폼이죠.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에드먼드 버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을 해가지고 건국 산업화를 했잖아요. 그 토대에 민주화 됐는데 현재 민주화 세력은 건국이라든가 이런 산업화의 피와 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민주 체제의 뿌리 속에서 이것을 지키되 그 살을 붙여서 민주주의를 하든지 통일을 하든지 이래 나가자는 것이 우파의 시각이고 이 보수주의 시각이에요. 근데 밑에 그걸 드러내고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 전통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드러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고 보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60년대에 일본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부산에서 해내탄 경부선 열차를 타고 오면서 기자재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하면서 일본 언론은 유수거리라든가 우리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60년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민당, 그 보수당이라고 그러죠. 네네. 자민당, 그 이제 또 공산당 있지 않습니까? 그 자민당도 있고. 그러면서 이 60년대에 좌파 언론, 일본 언론이 일본의 정계를 좌우로 나눈 게 아니라 보수 진보로 나눠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받아쓰기 만화도 일본에서 만화 베꼈지 않습니까? 일본 만화도. 네. 그러면서 일본식의 그 좌우익이 아니라 보수 진보의 용어를 갖다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되면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영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 보수를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과 그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를 폄하하는 세력들이 지금 주사파 정권 언저리에서 기생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개척해오고 발전시켜온 한국적 보수주의, 분단 국가로서의 한국적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거요. 아까 빠뜨렸는데 그게 한국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인데 그 앞에 맞습니다. 엔타이 커뮤니즘,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승만 박정희의 대통령의 핵심이에요. 지금 왜 무너졌느냐? 왜 주사파가 들어왔느냐? 반공을 그러니까. 거대 여당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 가면은 반공을 베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반공을 베끼면은 간첩이 들어와버리는데 민주위장 세력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국정원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최근에 이제 오늘 좀 약간 새길로 가가지고 조갑재 선배가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를 갖다 뭐라고 정했냐면 조금 용어가 거칠게 합니다만 김종인은 우파로 침투한 좌파 프락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반공을 버리니까. 그게 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늘 올린 거예요. 저 홈페이지에. 그래서 김종인 씨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면 2016년 총선에서 그는
좌파 정당을 이끌고 좌파 문재인의 집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보수의 정통현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좌파 정책이다. 그런 얘기. 세 번째, 그의 친호남 정책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호남의 작용의 문제를 덮고 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을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1%고 경상도에서는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이 지금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더군다나 이 부분이 중요해. 네 번.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에 관련해서 사과하겠다는 것은 사과하겠다. 무사 정치적 도의와 인륜을 저버린 폐륜적인 그러한 김종인 씨 모습이다.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대신하여 사과하며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인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탈이념 노선은 이념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에 백기통하겠다는 선언이다. 반국민주주의를 포기한 김정인을 이게 지금 성토하는 거예요. 이념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이를 버리면 무엇으로 싸우냐는 거예요. 반국.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좀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 그거 하다가 예. 우리 저 현상 지금 그 선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선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재미난 게 우리가 그 4년 단임 이제 지지자 선거 발달 안 됐을 때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 시대를 쭉 50년대 60년대를 그 데이터를 보면은 호남의 지지 세력이 그때가 많았잖아요. 네. 네? 20, 30부터 했다고. 그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시절이 지금보다 호남 지지도가 더 많았어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 세 분 지도자들이 가서 5.18 가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굽신굽신 안 했어요. 당당하게. 그때 산업시 차리든지 때가 있을 때 국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산업시설을 갔지 표들하고 가서 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표를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데서 주세요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행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김종인 씨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에 지금 경제민주화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하고 민주화하고는 학문적인 영역이 달라요. 네. 예? 경제 영역이라는 거는 경제 영역이 이게 민주화라는 거는 경제 영역이 이전의 문제라 이 시장의 문제인데 왜 여기 민주화가 들어갑니까? 이거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켜가지고 정치권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계속 팔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이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그분이 이제 평생 독일에서 공부한 이제 중도 좌파 때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부 밑에서 1987년 헌법을 네. 기한할 때 좀 그 경제민주화 조항을 본인이 많이 주장했다고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경제 문제를 떠나가지고 왜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유사 전체주의라고 정치학자들이 정의를 했걸랑요. 6천 명의 예. 정치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파괴되는 와중에 분단 국가의 야당의 역할이 아까 이야기한 반국민주주의에 있다는 걸 왜 망각하고 탈이념 노선으로 왜 저 야당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으면은 지금 이제 황교안 씨 체제 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선대위원장인가 선대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거대 야당 국민의힘 당이 지금 그 위에 수뇌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당직자도 있고 밑에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뿌리를 보면은 네. 이것이 10년 이상 네. 살살 작용하러 젖어버렸습니다. 밑에부터. 네. 거기 뭐 노조라든가 이런 문제를 할 때. 네. 우리 당과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핵심으로 타겟들을 하는데 이 뿌리를 보면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조영 씨도 오케이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리가 그 조직의 집단 지성으로 예. 모두 있어서 이 사람이 얹혀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 김종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중도 정당화된 이 구조적인 것을 밑에 그 중간 간부들 이런 걸 잔잔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홍준표 씨가 당대표로 오면서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뭐 건국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에 그렇게 참패한 선거는 없었을 거예요. 예? 광역자치단체장 거의 뭐 서울구청장 한 곳인가 빼놓고 두 곳인가 다 대전 구청장 하여간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경상도 일부
빼고는 뭐 다 지금 야권이 다 그 당시 야권이 아니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죠. 다 가져가면서 그때도 홍준표 씨가 강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야기보다는 뭐 조금 약한 이념 노선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됐고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 그 야당을 개혁할 기회에 강력한 반공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지도자를 들여와가지고 당을 정립했어야 했는데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때 청와대 정책실장한 보수하고 상관없는 인사 들어가 1년을 낭비하더라고 말이야. 그게 제가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짓거리 하다 여기까지 오고 또 김종인이 또 드리고 지금 임명진이 드리고 조금 제가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인사들이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야당들 역사를 조금 좀 더 컴백해버리면 네. 제가 좀 빌렸습니다. YS 때 YS하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문제의 시발입니다. 네. YS가 노태우하고 싸우고 YS가 권력을 잡는 가운데서 그 당직자라든가 공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50대 공안 검사라든가 반공의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장성급들 네. 싹 제거를 합니다. YS 때. 아하. 그러니까 이제 YS의 합당 이게 뭐가 문제냐면 YS DJ라는 사람이 민주화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화의 가치인데 YS가 집권을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자기 그 정체성을 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당직자들, 핵심 당직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 공천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를 했어요. 민주화 세력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에, 20년 전에서 물갈이 해가지고 그때 그 판을 바꿨는데 국민들은 몰랐죠.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방공을 그때 이미 버린 겁니다. 방공을.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때 방공이 무너진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지금 뿌리도 지금 착근이 안 된.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이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어. 그럼 강원택 교수가 강원택 교수도 맞죠. 보수 정당 위기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보수 정당의 본질은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근본적인 대한민국 토양에 맞는 그런 보수의 의미하고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강원택 교수가 82학번 정도 될 거예요. 저하고 한 10년 차인데 일단은 80년대 주사파의 학문적인 사회적인 캠퍼스 분위기에 물이 좀 들은 사람이고 일단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영국 보수당 유럽의 그 정치사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완전 편견인데 영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200년 동안에 민주화하고 산업화하고 병행을 했다고 이 착각입니다. 그렇게 인식할 사람이 많아요. 자세히는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영국의 산업화 민주화가 동시 병행으로 발전된 나라니까 거기에 이제 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델이 이상적이지 아닌가? 이제 이 착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한국 현실에 붙였는데, 갖다 붙였는데, 이게 착각이죠. 왜냐면, 영국은 섬의 나라고, 이 안보, 시큐리티 문제가, 섬이라서 완전히 일본처럼 보장된 나라예요. 김일성 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악질 주사파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단되면서 이게 중국 공산당에다가 북한 주사파 공산당에다가 핵이 있고 이 안보 문제가 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상황이 우선순위에 또는 에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당이 잘못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남한에서의 그 정치적인 그 괴물 정치가는 보수당에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독이고 완전 깽판적인 그런 괴물 정치가가 나오는데 대한 공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정치화를 좀 야당 길거리는 사람들 좀 잘해라. 이것이 순서인데 먼저 이렇게 때린 사람을 야단 안 치고 얻어터지가 피 흘리는데 왜 당신은 코피를 흘리고 제대로 방어를 안 했나 이 시간입니까? 얻어터진 사람을 먼저 잘못됐다는 것은 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강 교수가 훌륭한 책을 썼고 서구 이론을 잘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의 보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적이 조금 표피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 80년대 운동권의 분위기에서 살은 지식인, 그래가 교수된 지식인들 한계가 50년대, 60년대 꽁무리밥으로 안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 짐짝처럼
타는 그 버스라든가 자가용 시대가 없이 요새 냉장고 80년대 대학생들은 냉장고 열면 거기 먹을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 시대하고는 그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택 교수가 뭐 저하고 정치학회에서 과거에 활동도 하고 뭐 학회에서 같이 뭐 토론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박정희를 버려야 사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방정 정신 반국민주의 너무 쉽게 버려서 대한민국에 이유기가 왔고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chấp근을 못하고 분단국가의 그런 아픔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보수를 잊어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버려서 나는 오늘날 야당인지 무슨 이중대인지 이런 국민의힘 같은 괴물덩어리가 나와가지고 나라가 만국지경에 있는데도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뭐냐면 예, 예. 역시 가방끈이 짧다는 건데 네. 강원택 교수가 가방끈이 짧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그 고생한 거 그런 가방끈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 짧다는 거 하나 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그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유럽 쪽에 정치사만 보니까 여기에 연구를 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혹 빠진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 강원택 교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지금 공산주의 문제가 우한폐렴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문제고 미국에서 지금 사회주의 문제 중국 공산당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단에 있었던 좌익 문제라든가 주사파 문제라든가 공산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예요. 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거 이제 뭐 폴리페서라는 그런 지적은 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막 업적으로 한번 좀 급해요. 연구 업적을 해가 이걸 좀 광을 좀 내려 하니까 굉장히 급하단 말이야. 아니 이게 저하고 동시대를 사는 386 세대 지금 586이라고 화력이죠. 같은 정치학자인데 저는 인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왜? 저는 같은 학생운동권 세대로 살고 같이 뭐 돌도 던지고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저는 현실 정치를 경험했잖아요. 국회의원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대한민국 현실 정치사에서 제가 아픈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론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알고 특히 대한민국 정치를 설명하려면은 자 이렇게 강원택 교수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정치 일반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북한 변수를 봐야 되고 또 지하 정치 측면 언더 자익들이 그런 국제 정치적인 측면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강 교수는 너무 아니 정치 이론적인 좀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 영국 보수당이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에 안 맞는다는 거죠. 시야가 좁다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거죠. 공부를 넓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래서 강 네. 교수의 그런 학문적인 이론적인 성찰은 뭐 평가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분단 국가의 이 혹독한 현실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버려야 할 보수가 산다는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도 마침 버려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거예요. 근데 더 나가면 이승만 버려 나와요. 더 나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마침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담론만이 새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이룩한 산업, 건국, 부국화 정신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보수는 뿌리도 없고 70년의 역사를 잘못하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오류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는 우리 공화당에서 그분들의 정신을 지금 가지고 보수 정통성의 문제를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인데 이들의 그 업적하고 약점을 조금만 요약을 해주세요. 우리 전문가시니까 두 분요. 업적과 약점까지 두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는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건국시켰다는 거, 납득시켰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 납득시켰다는 것이고 건국에 기여했죠. 그다음에 이제 6.25 한미동맹입니다. 그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약점은 역시 장기 집권했다는 거, 헌법 개정했다든가 이런 사사업견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장기 집권했다는 그런 셈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 경제개발이죠. 근데 이제 장명 정부가 들어서도 배고픔을 해결 못했어요. 장명 정부가 민주화 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민주화도 배가 고플 때 무슨 민주화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산업화를 먼저 하고 민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중에 하자. 배가 불을 지면 민주화를 하자.
선 경제 후 민주화입니다. 그 전략이 히트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장기 집권, 유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좀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장기 집권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공민주주의라는 그런 확고한 지표를 세우셨는데 역시 그분은 그런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링컨 기념관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두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평가를 공정하게 물론 과도 있습니다만 오도 있고 이렇게 못하는 현실은 바로 대한민국 보수주의 현 주소가 바로 거기서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사회고 평가도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이들 역사 교육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30, 40대, 50대, 60대도 공감대가 부족하고 잘못된 이념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정치적인 그런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과거 이제 저희들 이야기하면 건국 이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이제 군부 정권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구 좌파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진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통치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구 좌파 세력들이 이들에 대해서 지금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이들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갖고 온 헌법 가치체계 70년 대한민국 성공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진보들, 주사파로 대변되는 이 가짜 수구좌파들, 가짜 진보들의 이 정체와 더불어서 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두 가지 영향인데요. 저희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실시를 한 게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4년대 대통령 지금제, 미국 헌법, 미국식 그걸 갖다가 급하게 수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배제하고, 공산당 배제하고, 그 들어온 게 미국 문화예요. 미국 정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 미국 군정이 민주주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도 초, 중고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영향 하나 있고, 그런 게, 그 당시에, 민주주의 그 당시에 미국이 개념이 발달됐다는 거 하나 있고, 서구식 민주주의. 둘째는 북한 영향입니다. 북한. 언더에서, 알다시피 1960년대 4.19 때도 마찬가지지만, 4.19 이후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미제 식민지니까 한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반미, 그리고 친일, 반일. 그것을 라디오 방송에다 주사파들 된 것이 대남 방송 있죠. 그거 해가지고 배웠다 하는 사람입니까? 80년대에 그 속도로 주사파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정치 세력으로 해가지고 이걸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이 묻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분단국가 아니면 이렇게 영향이 안 미쳐집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보수가 제대로 된 가치 정립을 실패하고 역사교육, 국가 간을 쥐바는 교육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부에는 100%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사석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짧은 시간에 부국강병을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를 칭호를 받으면서도 지금 딱 2020년 현재 한전담대는 붉은 무리들한테 나라가 점령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믿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붕괴되는 현장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 부국강병의 신화를 쓰던 시절에 우리 지도자들이 그때 조금 더 역사적인 성찰을 기피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안보국가로 경제와 바로 민주주의를 함께 공유하는 세계의 가장 뭐라고 할까 영향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뭡니까 강한 국가관, 강한 역사관을 대한민국의 분단이라는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순간까지는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그들이 좀 있죠. 국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역사 교육이라든지 반공 또 반민주적인 그런 흐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들의
아주 철학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 가면은 구경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광지마다 그 보초수고 하는 여군들 보고 같이 사진 찍는 게 하나의 그 관광 루트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올 때까지만 해서 여군을 창설했으면 대한민국 여성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키스하고 난리예요. 지하철에서 키스합니까? 아이고 뭐 애인 자랑하고. 영국에서도 그런 거 못 봤는데 내가. 아이고 제가 워싱턴 뉴욕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키스하는 거 지하철에서. 숨어서 하죠. 하도록. 예. 아이 패팅하고 끌어안고 난리예요. 뽕하고. 아, 지하철에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말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무슨 뭐 10대. 얼마나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다고 그래. 그게 민주주의인지 알죠? 그게 그 착각인데. 방종주의지. 그게 왜 네. 남을 의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네. 남을 배척하고 내 식으로 맘대로 엔조이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이 착각된 게 민주주의. 그건 방종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 보세요. 네. 헌법에 보면은 요거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무와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납세하고 병력이에요. 아예 남성은 병력을 징병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의무 부여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에서 없어요. 헌법에서 우리나라 없습니다. 여자들한테 부여하는 건 없습니다. 뭐 없죠. 그러면 자 이러랍니다. 남자들한테. 우리는 관습법으로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남편을 보육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없는 거 아니냐. 왜? 독일 같은 경우에 싱글 우먼들 고액 세금을 때려요. 왜냐? 당신들은 군대를 안 가고 국가의 의무를 부여 안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군대를 안 갔으니까. 아, 그래요? 나 그 처음 듣는 납세. 얘기는 싱글 오머들한테 좀 싱글. 세금을 세금을 많이 때려. 왜? 당신 군대 안 가서 그 덕분에 군대 안 가고 취직을 한 남성보다도 당신 군대 안 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SNS에서 성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대. 직장 잃은 애들. 예. 그러면 군대 갔다 오니까 내보다 못한 여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군대 갔느냐입니다. 그러면 남녀 가면은 연애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정오의 대상이고 그럼 결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조직 시민한테 당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까지 처녀 총각이 길거리에서 넘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우리 정치도 좋지만은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애를 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을 맛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해결을 해. 국가가 해결해서지 누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가치 철학의 문제고, 어떤 국가관, 사회관, 사회 공동체에 대한 뭐 희생정신 이런 거 관련, 이게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보수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네, 희생정신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달라는 그게 거예요. 뭐냐면 네네. 미국의 보수주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예. 종교거든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 그러면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되고 혁명유지고 가정 보고 내 가정을 지키기. My family 세고에서 해피니스. 그러면 거기에는 정상적인 시큐리티라든가 그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정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결혼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든가 남녀 간에 내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가 애를 놓고 이 노동력을 통해서 자손을 보좌한다는 의무감이 있어 어느 정도 결혼이 되는 것인데 내가 결혼을 하나 마나 이건 내 자유다 해버리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조업, 국가 경쟁, 노동력, 군대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건 정치 리더십이 실패한 케이스죠. 사회 전체가 실패한 케이스고 가정교육도 실패한 그래서 케이스고. 자 보세요. 네. 지금 대체라든가 이런 독일 수상 메르켈입니까? 네. 메르켈. 네. 미국이든지 서양 여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다 결혼했어요. 결혼한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헌법이 없어요. 없는데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교육과 학교를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예? 걱정이 지금
1.0이 안 돼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니 1.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0.7 몇으로 떨어 세계에서 애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라난 시골 마을은 최소한 한 가정에 뭐 6, 7은 기본이었는데 네. 뭐 저는 이남이녀 가정입니다만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뭐 아예 안 낳고 사는 것도 인생을 즐긴다고 중요하고 하나 정도만 낳는 게 대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그런 공동체에 대한 희생 정신이 지금 무너진 사회다. 의무하고 권리를 무너진 권리도 거니까. 찾고, 네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의무도 해야죠. 군대를 가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거나. 자, 그런데 제가 익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농촌에 네. 총각들 장가를 못 가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가죠. 예. 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티베트라든가 조선족.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자식 교육의 문제예요. 자, 이게 10년, 20년 지납니다. 그러면 거의 자녀 교육을 마누라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역사 모르죠. 필리핀에서 이런 티베트 어느 데 동남아시아 이런데. 그러면 버마, 예? 태국, 인도 왔는데 그렇죠. 한국 역사 모르고 한국말 모르는데 네. 그 애를 어떻게 정체성 있게 똑똑한 시민으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이야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기를 20년 흘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참 심한 문제예요. 그냥 나온 게 여러분 서울에 대도시 사는 분은 잘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인식이 없죠. 잘 모르. 저도 이제 이거 충청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선산에 이제 고향에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골에 보면은 저 애들 보면 피부 색깔이 저 까무잡잡하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토착 피부색이 아니라 물어봤더니 시골에서 장가 못 가는 농어촌 총각들 저 동남아에서 신부를 수입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으로 색깔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피부 색깔만 그런 게 아니고 정체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입니다만은 우리 역사관이라든지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분이 네네. 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우리 공화당 우자도 모릅니다. 모르는 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감옥에 갇힌 것도 전혀 모르죠. 모르는 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북한에 고려연방제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1번 뭐 누구 해가지고 2번 김정은 칩시다. 한국 역사를 모르니까 네네. 세뇌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세뇌받아가지고 남바 2번 김정은 찍을지도 모릅니다. 웃기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10년 20년 흘러가면요. 이게 교육의 사각지대 이게 우리 공화당도 모르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지도 모르지 문재인 씨가 주사파인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그렇게 이 됐다니까요? 세대를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시골은 시골은 지방에 그런 분도 많죠. 지방의 국민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서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뭐냐 태극기 집회가 여기 그것도 없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 우리 지난번 울릉도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울면서 처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우리가 지방 가서 대단했어. 시골 농촌에 가야 돼요. 우리 공안에 우짜도 모른다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 사실 그 미국 유권자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에벤젤리컬 크리스찬스요. 복음주의 기독인들이 그 약 8,700만 되는데 유권자의 한 23% 되는 어이구. 그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대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을 점치는 사람들은 그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전통적인 미국의 가족에 대한 희생 정신, 예? 가족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또 가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를 믿습니다만은 국가가 못하면 내가 지킨다고 총기 소유를 아직도 총수하였죠. 주장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그 전통 백인층, 중산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미국 대선에도 이번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똘똘 뭉쳐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좀 새로운 흐름 사상이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도 지금 생기다 보니까 그 미국도 좀 그렇게 좀 흐름이 두 가지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강원택 교수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키고 개발하고 반국민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이 좌파들을 척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 아이고 보수 썩어가지고 자식들 극우 세력이라고 아니 조금 있으면 법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승만 버리다 곧 나와요. 우리가 이거 개진을 하면 그러면 이승만 버리다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20만 박정희 버리면 대한민국 역사가 어찌 됩니까? 없는 거지 뭐 어디 있어요? 깡통되고 거기에 김일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일성이 들어오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못 모르고 했는데 이 학자는 내가 왜 이렇게 아니 2020년 제가 문재인 검은정 교과서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네. 보천무 전투,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뭐 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 그 아들 나이 아닙니까? 30살짜리. 네. 그거하고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웃고 판문점에서 뭐 큰일 했다고 이게 이제 사기쇼라니 드러났는데 그게 대문짝만 있고 촛불, 횃불 그거 해가지고 한 거. 정부는 홍보물이에요. 그걸 들은 학생들은 뭐가 되겠어요? 아찔하다니까요. 아찔해요. 아찔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들자면 아까 미국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미국 보수주의에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 운동이 없어요. 처음 우리 공화당도 이거를 미국에는 가정 지키기 하고 굉장히 크리스천 종교 문제거든요. 교회 집회 예배. 예. 기독교를 온전하게 다시 복원하자는 거 운동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낙태 생명 지키기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가정 지키기. 요걸로 보수주의가 천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사회보다도 우리 준척 주변에 있는 거, 우리의 공화당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장을, 자익들이 이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칠 때까지 주장하냐.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복지다, 어떡해. 그럼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국가 공동체에 해야 할 의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 지키기 좋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은 역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청소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정황정책, 이건 젊은 애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내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그 예. 정책 토론을 그러니까. 통해서 예, 정강정책으로 예. 좀 하기로 하고 지금 역시 지금 가장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는 보수 정체성의 위기가 이렇게 지금 이미 강원택 같은 학자도 이렇게 지금 진단을 잘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라도 지금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보수 민심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갑재 선배도 비판했듯이 그거는 정말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라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제 뭐 전통적인 보수에게는 분단 국가로서 가족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역할, 또 경제민주화가 갖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이 가짜 진보, 추구좌파, 주사파는 지금 대한민국 해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유 개념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대한민국 보수는 주사파를 척결하는 보수는 어떻게 지금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치적인 보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보수의 복원이죠. 보수 복원이고 야당을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 있는 야당.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정치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 핵심 당원들에 대한 결국은 이제 교육이죠.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정치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이걸 상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설화. 각 지역마다. 부산, 경남 해가지고, 거기 지구당 당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게 상세 브란치 기구로 만들어서, 아예 그 당원부터 아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보수의 가치로 정립을 하는 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지구당의 아카데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뭐냐, 이게 이제 강원택 교수가 뭐 제가 야단치고는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된 것이, 민주화라는 것이 산업화, 건국 산업화의 뿌리 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걷어내면서 민주화 된다고 하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킨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종류가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사에서 민주주의가 왜 무너졌는가? 지금 책이 많아요. 민주주의는 국가를 붕괴시킨다. 민주주의 붕괴론.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학습을, 재학습을 하면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이게 아니구나. 영국도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영국이 산업화하고 민주화된 그 2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병행된 게 아니에요. 이건 허구예요. 이게 완전 기존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금전민주주의예요. 예. 그래서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작던 것이지 네. 그전에는 완전 귀족들이 완전히 자주주의했습니다. 네. 상원 하원 있었고. 그런데 교육을 통해 착각한 겁니다. 아, 이거 민주주의가 같이 되는구나. 영국은 모델 케이스네? 이분도 이거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학자들 계속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례, 잘못된 거를 재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렵고 건국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그 이승만 박정희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민주화의 참 뜻도 뭐 구현이 전혀 안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운동권 세력에서 이야기하는 민주화의 개념은 탈박정희, 탈이승만, 탈미 그게 착각이죠.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이제 마지막 적화의 단계인 헌법 개정까지 와 있는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 실패,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실패,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 정신의 실패를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밤잠 못 자는 2020년의 가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다. 예. 이거를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반공민주주의 보수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이 숙제가 우리 공화당한테 있고 우리한테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우리 지금 이제 강원도 교수가 숭실대학 있다가 서울대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뭐 고대 나왔지만 솔직하게 교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 이해라는 것이 산업화 세력, 그 건국 세력, 산업화 세력을 부정하고 제키면서 민주주의로 일단 그 착각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대학들의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운동을 거리고 오늘 지적을 해주고 네. 우리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학위를 받은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각자 일반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처럼 반공민주주의라는 한국적인 민주주의 개념, 독특한 대한민국 적자 보수의 이론을 가지고 좌파들을 척결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산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정의를 소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국이 보수도 아니고 미국이 보수도 아니고 프랑스의 보수도 아니고 일본의 보수도 아닌 대한민국의 보수, 한국적인 보수.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섞긴 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 이 시점, 대한민국이 거의 해체되고 있는 이 시점, 마지막 활용점정을 하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한국적인 보수의 사명은 우리 당이 이야기하는 국민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이 흐름을 저지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항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독재.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우리를 좀 실패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주천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암담한 현실에서 맨날 우리 낙담만 할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이제 전국에 200여 곳 당협적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뭐 색깔이 있는 우리 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국내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구좌파 가짜 진보들을 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 북한 독재 정권 봉쇄 전략 일맥상통하는 그런 유사 전체주의로 끌고 가는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인데 하나 반공민주화,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대한민국 헌법 지키기. 헌법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습니까?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들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헌법 지키기, 반공민주화. 제가 오늘 그걸 이제 우리 공화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위중한 난국을 통해서 코로나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장을 국제화 시켜야 됩니다. 전장을. 그렇죠. 자유진영. 네. 우리 유방 있지 않습니까? 6.25 때 16개국이 도와줬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6.25 때 우리 도와준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갔습니다만은 그 식당의 그 터키 용사가 한국에서 참여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 좀 이래 했는데 근데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 받고 신세진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 삼아서 16개국이 우리나라 도와줘가지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역으로 우리 사절단이 거기 가서 우리가 걸로 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지경 홍콩, 대만, 한국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 최전선에 있습니다. 70년 전부터 우리가 기억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유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승만 박사님의 디플로마시.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의 본토에 있으면서 독립운동 해외 진지 아닙니까? 진지. 그렇지. 그걸 통해서 디플로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두골이 런던에서 라디오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렇죠. 런던에서 처칠이 라디오 빌려줘가 라디오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칠도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루즈벨트하고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거 뭐 그거 전쟁터에서만 이거 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야전에 사람 야전 사람이 아니고 대장들은 대장 편에 탁 넘어가지고 편지 한 방으로 100만 대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국이 그거 아닙니까? 그 독립운동화 시절 그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전면적으로 봉쇄해서 지금 세계 판을 다시 짜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엄청난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오늘 신문에 아마 소개된 언론이고 쫙 이 엄청난 얘기를 내가 보니까 크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소개하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걸 자료상으로 좀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의 그 The Atlantic Council이라는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20일 날 현지 화상회의 할 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인 자유연대의 흐름, 미국이 주도하는 전체주의와 대항하는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흐름을 만드는 핵심 축으로서 미국이 함께할 나라를 14개를 언국을 했어요. 쿼드,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디아, 4개국. 에다 뉴질랜드, 비에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등. 근데 대한민국은 빠졌단 말이에요. 야,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뭐 대한민국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선택을 안 하니까 친중 정권인데. 트럼프가 단단히 화가 났대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트럼프 지금 재선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국제적인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요동을 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이런 와중에 트럼프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고 동아시아 판을 새로 짤 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쓸 자리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하고 같이 먹고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안보의 토대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주식시장 3시간이면 붕괴되는데 집값이요? 집값 30억은 뭐야? 하루아침 3억 될 텐데. 그런 거. 이게 지금 국제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더라고. 6.25 때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 조카 막지 못했어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흐름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사파 정부만 따로 놀고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 돼 있다.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제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런 흐름을 쫓아가고 이들과 적극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가 국제적인 면에서 가야 될 인터내셔널 컨서버티즘의 한 측면이다. 이 부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되면 지금 국제정서가 지금 CCP 손본다 그러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러면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이것을 인도하고 호주, 뉴질랜드하고 저쪽에 태국 이런 나라들이 공장을 전부 다 이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공장의 역할을 4개국 나라가 분담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CK 이런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게 계속 나오라 그래요. 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자주유지 돼버립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군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7대3이었으면 이제는 3대7로 그러니까 말이야. 국제 정세하고 미국이 요리하는 데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한 그런 경제에 있으면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썩은
썩은 어디에 붙잡아야 되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주사도 약간 못하고 있고. 근데 저 문재인 씨 아버지가 평양 북한 사람 아닙니까? 못할 수 아버지 고향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그렇게 그리워요?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국제 보수주의 연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엊그제 미국 갔다 오면서 내가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미국 국방부, 그 다음에 국무성, 그 다음에 그 백악관의 안보부장을 만나가지고 표정이 아주 안 좋다고. 왜 그러냐. 내 짐작하건데 아마 굉장히 질책을 받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코드 문제. 그럴까요? 예. 또 그 사드 배치도 사드 장거리 미사일. 사드 뭐 중거리 미사일. 환경영향 평가를 3년 동안 안 해주고 있는데 뭐냐 이거. 아니 미군들이 사드 있는 미군들이 네. 헬리콥터 공수를 받는데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도 못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도. 이번에 미국에서 얼마나 세게 네? 압력을 넣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사 났네. 사드 성주기지 장비 반입전 시대 3시간 만에 해산시켰다고. 이번에 서훈이 미국 갔다 오던 이렇게 이 일이 있는 거야. 강하게 협력을. 니들 자꾸 이러면은 동맹국으로 간주 안 하겠다. 니들 세컨들리 볼 거면 뭐 각오하라. 이 정도 얘기. 이게 이제 드디어 3년 동안 성주 그 사드 기지 그 오폐물 처리하는 거 차량도 못 다니게 아니, 하고. 미군들이 죽을 맛이 가니까요. 이러더니 이제 미군들이. 뭐 기사가 났어요. 조금 전에.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저지하는 시위대 참. 3시간 만에 해산시켰다고. 참. 미국에서 단단히 화나가지고 엊그저께 서훈 안보실장 미국 가서 여기저기 만나더니 단단히 경고받고 온 것 같아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진정한 보수는 반국민주주의, 국대적으로 이러한 자유민주적인 연대와 틀을 강화해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다시 이루어야 돼.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얼치기 지식인들은 아주 나이브한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커다란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 원장님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저희들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다른 대안 정당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생각하시고 우리 애국심으로 뭉쳐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가 낭떠러지 않도록 합심해서 열심히 한번 이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박태우 구국담론 이렇게 앞으로 국제적인 시각과 국내적인 시각을 종합해 때로는 시적인 감성으로 우리의 고민거리를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천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아주 대학자십니다. 오늘 대학자를 모시고 정말 평생 읽은 정말 엄청난 독서량을 여기에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해주시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적당한 주제가 있으면 또 모시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